매일 이전 투구의 정치 현장 소식 정말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쉼표를 찍으면서 좀 되돌아봐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분 모시고 주말 휴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100만 인구의 창원 특례시장을 지냈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승모 의원 모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 중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창원 특례시장 할 때하고 지금 국회의원 할 때 어떤 자리가 더 바쁩니까? 뭐 똑같이 바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뽑아주셨고 국민들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심부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뭐 어느 것이든 새벽부터 주말 없이 늦게까지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스트레스의 정도를 보면은 예. 100만 창원 특례시장 스트레스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으로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이고 이제 여기는 뭐 300분의 1이기는 하지만 또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스트레스의 강도는 시장할 때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고요. 창원시장 할 때하고 이제 창원 특례시 안에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5명입니다. 5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위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인지도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뉴스에 계속 이렇게 등장하다 보면 경남 쪽에 가면 확실히 좀 더 많이 알아봅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전국 뉴스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전국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올 일이 잘 없습니다. 특별히 정치 현안과 충돌되는 예. 그런 접점에 서 있으면은 전국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산자 중이라 해서 예. 그 산업부, 중소기업부 뭐 이런 정책적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 그렇게 센 충돌이 잘 없습니다. 예, 예. 이제 원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왕고래 문제 이런 정도에서 이제 뭐 충돌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상임위에 있느냐 예를 들어 법사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 과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행안이라든지 이제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언론 노출이 좀 적은 위원회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제가 경남도당 위원장도 다시 맡게 되었고 또 경남이나 전국적 그 산업정책과 관련된 현안들이 간혹 전국적 뉴스를 타니까 조금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건 있는데요. 예. 시장할 때는 지역 뉴스에 매일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시장할 때보다 뉴스의 출연 빈도가 조금 낮습니다. 아니 정치평론도 과거에 하셨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좀 자주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방송 나오면 그래도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도 굉장히 바쁩니다. 새벽부터 뭐 자기 노력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루 종일 회의도 많고 보고도 많고 예. 또 때로는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맞추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국회의원이 아닐 때는 평론가적 입장에 있을 때는 좀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위치에 오니까 조금 신중해지는 모드가 있죠. 알겠습니다. 팩트에 더 기반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그래도 주장을 좀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지로 보면 허승모 의원께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잘 다듬어져 있는 좀 행정가 이미지, 약간 보수적 성향의 행정가, 시장, 뭐 도지사,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예,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뭐 행정가 출신은 아니고 예. 정치를 시작한 정치인 출신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제일 처음 행정을 경험했던 게 대통령실에서 민원제도 혁신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풀리지 않는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마지막에 대통령실 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정부 부처하고 끊임없이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는 정치적 결단도 있지만 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잘 네. 처리하느냐 이렇게 훈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도 역시 이제 행정을 하게 되죠. 네, 예. 앞에 정무라고 붙었지만 또 행정 중심의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모양이 행정을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또 그렇게 훈련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좀 투쟁적이거나 아주 세게 붙는 그런 정치가 이미지는 좀 덜하죠. 그러나 제가 잘 싸웁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경남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다. 자, 부지사 하셨고 청와대 이제 비서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창원특례시장은 선출직으로 100만 도시 수장 역할을 하시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 하시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건 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허승무 전 창원시장, 창원특례시장, 현 민주당 국회의원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자, 지금 엊그제 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목포로 가던 이제 여객선이 자초되면서 매우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실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뭔가 바뀐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운이 좋게 큰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첫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두가 사건 사고에 대한 큰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네, 예.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정말로 피부에 그 긴장감을 늘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전 관료들이나 전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그게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서 이런 사건 사고 대형 어떤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 못했을 때 그 엄청난 신상필벌이 있다는 걸 뭐 당연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시원 케이스로 내가 크게 혼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이런 자세, 사람의 마음가짐이 재난을 줄이기도 하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둘째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긴급 안전의 문제, 긴급 재난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그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도 이미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재난과 관련된 법들도 다 정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정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떤 시스템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이했으면 시스템도 멈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모두가 긴장하고 재난이나 사고를 줄이려 하는 노력 또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신속 대응의 모습 이런 것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큰 사고가 났지만 잘 대처가 됐다.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인재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 1등 항해사가 이렇게 변침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변침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로를 지나서 2, 3분 변침해야 될 지점을 2, 3분 지나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럼 가지 않아야 될 항로를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 장치로 가다가 여기는 아주 항로가 좁고 협의하고 위험한 수동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긴장해서 직접 다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휴대폰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20분 만에 그 해경도 도착하고 서해재난구조단도 도착해서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했고 3시간 만에 전원 구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굉장히 신속하게 됐고 이 카페리호가 그 족도라는 섬에 한 절반쯤 걸쳐졌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걸쳐지면서 다행히 안 넘어져서 다행이지만 예, 예. 그 불행 중 다행이죠. 만약에 그게 이제 넘어졌더라면은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세월호 때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빠르게 모든 분들이 이제 제일 위에 갑판으로 올라오고 올라와서는 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하는 그런 안전 수칙들이 잘 지켜졌다고 그러거든요. 신속 대응은 이제 했다. 그것이 효과 발휘했다. 자체도 좋았고 정부에서 대처하는 것도 매우 이제 빠르게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다. 예, 뭐 예.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제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뭔가 이런 이제 재난 안전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사고도 1등 항해사, 예. 조타수 이런 사람들의 사실은 그 업무 태만에 태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벤침해야 될 장소, 다시 말해서 배의 방향을 틀어야 틀어서 되는데. 되는 장소를 지나가서 2, 3분이나 더 지나가서 예, 예. 갑자기 놀라서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항로는 정말 좁고 물살이 빠르고 또 수심도 얕은 그런 항로 아닙니까?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죠. 자동 운항도 수동으로 전환해서 자기가 긴장감을 가지고 직접 시야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리 못했다는 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죠.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좀 일벌백계 하듯이 강력한 뭔가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과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그럼요. 뻔한 이 그냥 사건을 만들었다. 이게 그냥 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고의에 의한 가실이 좀 이거 미필적 과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긴장하고 수동으로 직접 운항을 해야 되는데
그 자동으로 그냥 가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뭐 바다 위에서 다니는 뭐 여객선, 상선 뭐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배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좀 점검 같은 것도 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 항로에는 뭐 자동을 수동으로 바꿔서 항해사가 또 선장이 직접 조타실에서 항해를 해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바다 또 먼 바다 이런 큰 바다에서는 전부 자동으로 다니는 게 맞거든요. 네. 심지어 비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도 뭐 이렇게 장거리 갈 때 자동 항법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기장들이 뭐 졸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공항에 이착륙 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특정 공항 가까이 가게 되면 당연히 기장들이 긴장하듯이 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이제 속보로 딱 전해 듣고는 와, 큰일 났다. 정권 초기에 예. 이게 뭐냐 또 세월호 같은 일이 혹시 터지면 사실 방송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와, 계속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요. 정말로 초긴장을 했거든. 아마 근데 이런 일 의원님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불가피한 사고도 있지만은 이거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람들의 부주의와 태만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정말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천운이다. 빨리 출동도 했고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제대로 예행 연습을 했다 이번에 이걸 좀 철저하게 챙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 당연하죠.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조선이 건국하고 200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사적 대비를 게을리 했죠. 그래도 임진왜란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 임진왜란을 맞고 난 다음에도 군사적 대비를 게을리 해서 병자호란을 또 맞고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교훈이 있으면 그게 대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늘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다음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다행히 인명 피해가 좀 덜했지만은 언제나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또 당사자들한테 끊임없이 그 정상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책을 계속 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책 현안 가지고 여러분들 상관 직결되어 있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서 지금 정치권의 변화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실 뭐 서울 소식은 매일 접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국힘의 극우화가 저렇게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영남 쪽 민심은 정말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인지 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남도당 위원장 맡으셨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뭐 현역이 꼭 맡아야 한다는 논리들이 강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경남도당 위원장 맡으면 내년 이제 지방선거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성과를 내야 하는 또 그렇습니다. 정책을 지금 이제 어쨌든 부여받은 것인데 지금 이제 국힘이 저렇게 극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남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국힘 지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 저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힘 지지자들이 원래 극우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도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이 뭐 좀 들어있죠. 일부 합리적 보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예, 일부 합리적 보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극우적 생각들이 많죠.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작년 연말에 12.3 내란이 있었고 네. 불법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불법 쿠데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또 헌법을 유린한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뭐 아니 윤석열 저 바보 같은 것이 말이야. 쿠데타를 제대로 해서 싹 쓸어야지. 이렇게 어리석게 뭐 엉터리를 해서 말이야. 이게 실패하고 이게 뭐야. 대부분의 영남의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경남 쪽에 가도 그런 그런 분위기가 생각을. 더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극우적 사고인 거죠. 예, 예. 예. 극우적 사고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을 극우적 사고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 장애편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 그러니까 아니 뭐 쿠데타 제대로 해서 싹 쓸어가지고 정리정돈을 좀 했어, 그지? 전두환 때처럼 좀 그리 하지. 이런 사고, 박정희 때처럼 저는 그렇게 하지. 이런 사고, 그게 그거지. 딴 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광훈이나 예를 들어 전한길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경남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의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크게 말씀.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앞으로 돌출해서 예. 나와서 행동을 하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지세들이 모이고 그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이제 극우적 뭐 발언을 하고 또 나경원 의원까지 저게 이제 막 올라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영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영남에서도 있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거의 효용성을 늘 느껴왔고 네. 그렇게 하면 이기더라는 걸 잘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판에서 간혹 지긴 하지만 어쨌든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승리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너가 잘못해놓고 왜 그러느냐 이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이제 이런 기조가 계속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그렇게 갈 거고요. 이 두 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정희 군사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그리고 뭐 노태우 때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에 주도 집권 세력들로서 그런 사고 속에서 자기들이 성공했고 주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된 환경 속에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주류로서의 사고가 여전히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영남권에서는 여전히 주류고 네. 또 수도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자기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뭐 선거에서 일부 좀 지더라도 네. 뭐 자기들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중도를 어떻게 포용하고 중도에 이렇게 넓게 가야 되는 이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위치가 더 어려워진다. 핵심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 이런 강박관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 이제 출범 1년, 2년 차지만 뭐 만 1년 되는 이제 시점에 선거를 치르게 되고 국힘이 이렇게 극우화된 양상을 보이면 전반적으로 선거는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지금 치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예.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데서는 당연히 그런 거고요. 역시 영남이나 수도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세가 낮은 쪽은 뭐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올 거라 보죠.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경남에 최근에 나온 KSOI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민주당 지지율이 한 40% 나오고 예. 국힘의 지지율이 한 45% 정도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40%. 엄청난 거예요. 예. 예. 근데 나 이걸 다 안 믿죠. 예. 근데 이제 객관적 데이터니까 믿어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응답률이 5.6%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여론조사거든요. 그럼 실제 투표에 가면 또 다릅니다. 예. 그게 지방선거 투표율이 다르고 총선 투표율이 다르고 대선 투표율이 다르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대선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대선 투표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세력 결집이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대선 때 영남권에서 얼마나 그 국힘 후보가 높게 나왔습니까? 이 정국 하에서도 내란과 그저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에서는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기들 믿음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총선이 되면은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싹 내려가죠. 네. 그러나 총선도 이렇게 진영 결집이 굉장히 잘 되는 선거입니다. 그다음에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도 진영 결집이 되긴 하지만 또 후보자의 성향이라든지 후보자의 인물됨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신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집도가 총선이나 대선보다 좀 떨어집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영남권에서 특히 불경에서 우리가 좀 돌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대체로 이제 교통정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냥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장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일단 출마할 것이다. 네, 뭐 제일 유력하죠. 제일 유력한 것이고. 자, 그러면은 박형준 시장하고 이제 붙어야 됩니다.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이제 출마할 것이다라고 네. 보고 박완수 경남지사하고 붙어야 하는데 뭐 후보 간에 혹시 경쟁 같은 게 경합이 있을 가능성이 먼저 있는지 아니면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출마를 결심을 한 것인지 요거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완전히 김경수로 뭐 정리되거나 예. 또 김경수 후보가 내가 후보다 하고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정리됐다 이래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어제 KSOI가 여론조사를 냈어요, 경남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경수 후보가 여론조사 가장 높죠. 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 예. 그다음 민홍철 후보 이 세 분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예. 이제 김경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국힘 후보도 또 세 분 들어왔는데 이 6분 중에서도 김경수 후보가 일단 1등으로 나왔습니다. 아, 박원순 현 지사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 1대1로 예, 예. 1대1로 넣었을 때도 이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1.4~5% 정도 앞서는 예.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심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예. 또 앞으로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더 잘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김경수 지사가 더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죠. 제가 농담을 섞어가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아니 경남에서 선거를 해서 민주당이 도지사가 될 수 있는데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단어를 쓰시면 듣는 사람이 봐서는 뭐 지금까지 돼본 적도 별로 없는데. 2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니 예. 그렇지만 저기는 뭐 20번 정도 됐을 거고, 느낌상으로는 어쨌든 안심할 단계는 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김경수 지사 전 지사의 경쟁력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어쨌든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의 영역 또는 뭐 민주 개혁 진보 진영 전체에서 예. 김경수 지사만한 인지도가 예. 없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부 들어와서 지방시도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야,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네요. 그렇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께서 김경수 위원장을 신뢰하고 있고, 네. 또 김경수 위원장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권은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이 잘 되려면은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지사가 되고 시장 군수가 되어야만 예. 지역이 발전하는 데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한테 좀 유리한 거 사실이고요. 또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정적 또는 뭐 긍정적 이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난번 도정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불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도 사퇴를 해버렸죠.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 참 아쉽다, 또 애잔함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어느 쪽이 더 크느냐가 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죠.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정반대의 이제 네.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 넣어보더라도 박경준 현 시장이 좀 높게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난번에 전재수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게 나왔던 뭐 이렇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첫 조사입니다. 예. 첫 조사인데 김경수 지방시도 위원장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러면 실제로 경남도지사를 김경수 지방시도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럼 경남도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조사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네. 첫째, 서부 경남 KTX. 그 다음에 동대구에서 창원에 오고 가덕도로 가는 이 KTX. 네. 좀 빨리 해달라. 이걸 완수해달라 하는 게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이제 내륙철도에 대한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예. 예. 그럼 원래 서부 경남 KTX, 그러니까 거제, 고성, 통영, 진주, 예. 합천 해서 김천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인데, 이게 서부 경남 150만 도민들한테는 정말 절절한 열망이거든요. 네. 이게 120년 가까이 된 열망입니다. 왜냐하면은 경부선이 만들어지고 경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서울을 올라면은 진주에서 부산까지 거의 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서울로 올라온 이 역사가 100년이 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바로 붙일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죠. 가장 희망은 대전으로 바로 가는 게 좋지만, 그 지리산 자락과 덕유산 자락이 있어서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김천으로 붙인 거예요. 이제 그런 열망들이 있는데, 이것을 김경수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공론화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이걸 제발 완공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까지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 받아 안고 공약 사업으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내놓으면 이거는 금상첨화네요. 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도당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 예.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만약 후보가 된다면
뭐 6개월 땡기겠다, 1년 땡기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지금 언제 2030년에 완공이에요. 지금 이제 진행은 되고 있네요. 예,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때 진행이 좀 늦춰졌지만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진행이 잘 가고 있는데 내년 초쯤에는 이제 착공식을 해야 돼요. 그 예, 제도 같은 데서. 그 제도가 종착역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시발역이거든요. 예, 예. 거기서 출발해서 서울로 오는 거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내년 초에 착공을 하고 하면 우리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정치적으로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경쟁도 했고 또 친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 뭐 그거는 당내 정치에서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일입니다.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 출범 이후에 지방시대위원장을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맡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일종의 용인술이 그렇죠. 진짜 뛰어나네. 아 그러면 그때부터 경남도지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했을 수도 있다. 본인 하기 나름이다라는 그럼요. 전제로 인사를 했다는 걸 보니까 야 내년에 그러면 뭐 경남도지사 이제 선거 정말 재밌겠네. 뒤에 와서 해석을 해보니까 예,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인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 머릿속에 아무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완전히 제로였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여러 가지 포석을 염두에 두고 그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이렇게 신고 원료에 예. 타고난 그런 능력이 있는 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뭐 이게 보수 권력이든 진보 권력이든 절대 왕정이든 뭐 지금 같은 민주화된 권력이든 권력은 독점의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독점하는 순간 권력은 좁아지면서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모든 권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현 대통령께서는 자기 핵심이 아니더라도 또는 반대 진영에 있었더라도 지금 중요한 위치를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권력을 나눠주면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지사를 김경수 후보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뒷건으로 좀 빠졌는데 급 부상하고 만약에 이제 도지사까지 당선된다면 와 사실 그 자리에 허성무 의원이 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본인이 전혀 국회의원으로 전혀 오셨는데. 아니고요. 저는 뭐 그런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작은 욕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않다는 거 뭐 잘 알고 있는데 어째 욕심이 크다보다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알차게 정치도 하시고 활동하시고 뭐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저도 고향이 뭐 창원이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운동화를 신고 저렇게 많이 다녀서 아마 1년에 몇 켤레씩을 갈아 신어도 안 될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창원청내 시장이니까 훨씬 더 도시가 좋아졌다는 얘기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못하면은 다음에 후배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정치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경남 쪽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경남에서 이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 지금 이제 경남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 솔직히 좀 차이가 나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근데 그 기대 못지않게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진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느냐 이런 기대감이 엄청 컸죠.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삼자가 만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평화가 올 것 같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 대성을 가져오게 된 핵심 요인입니다.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후보들이 훌륭했어도 아니고 그 큰 흐름, 판 전체가 흔들리는 큰 흐름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준비가 안 된 후보들은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열심히 준비했던 후보들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큰 성과를 냈고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다 마찬가지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오면서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공약했던 여러 가지가 좀 잘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방 분권도 뭐 연방제 수준으로 하겠다 했지만 안 됐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일부 공약들 생각보다 미흡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안 됐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약간의 실망도 있죠. 그러나 또 코로나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칭찬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 경제 부분에서 좀 유능하지 않을까? 네. 경제를 좀 일으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이에요. 뭐 잘하고 있다, 아니다, 미흡하다, 이게 반반인데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뭐 내년 1, 3분기가 지나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체감으로 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잠재적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제 이런 설명인데 실제로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져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가야 한다. 예. 뭐 당연히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부산 경남이 약간 다른데요. 부산은 이미 해양수산부 이전이 현실화됐고 예. 연말에 이전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이전하는 모습, 연초에 개장하는 모습, 뭐 또 새로 내려온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뭐 부산 지역 언론에 뭐 한 달 내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고 이제 그러면 부산은 이미 그 이슈로 판이 흔들리는 이제 큰 네. 판이 그리고 또 다른 뭔가가 추가가 되고 하면은 저는 뭐 부산은 충분히 해볼 만한 곳이다. 부산 경남을 나눠서 보면 어디가 더 좀 민주당이 해볼 만합니까? 부산이 지금 더 해볼 만한 아, 곳.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공약이 워낙 메모되어 있고 크거든요. 예, 예. 부산에 가면 교통부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교통부 이게 뭐지? 교통부라는 동네 이름이 예, 지명이 교통부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6.25 때 예. 임시 수도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로타리에 교통부 건물이 있었어요. 예. 그 교통부가 입주했던 것이죠. 그때 거기를 교통부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교통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중요한 한 부처가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지역민들한테 그만큼 큰 자부심이고 상징성이거든요. 네. 아, 우리한테 중앙부처 여기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수도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이전에 가기 전이고 준비 단계지만 실제 이전을 해가고 또 부산의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부 중앙부처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안착이 되면 이게 부산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네. 제가 보고요. 그래서 흔들림이 더 클 수 있다, 부산은. 그렇게 보고. 이제 경남은 그런 흐름은 없는 거죠. 그런 흐름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 경남 KTX가 착공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대구에서 밀양, 김해, 창원을 거쳐서 가덕도로 가는 이 라인이 네. 5차 철도망,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죠. 아, 진짜 빨라진다. 거기는요, KTX라지만 KTX를 탔는데 시속 한 7, 80km밖에 안 다니는데 예, 예. 그 옆에 같이 가는 그 고속도로 차들이 이 KTX 고속철도를 추월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열차를 예, 예. 타면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1시간 걸리는 것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이런 것은 뭐 굉장한 기대감이고 그러면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죠. 네. 전부 KTX를 타게 되죠. 경남 쪽으로 좀 가서 말씀드리면 그럼 김경수 지사는 이제 전 지사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박한수 지금 도지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름- 게이트 때문에 뭐 엄청 시달리고 있고 피로감도 많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 있는데 예. 경남 사람들은 맹태형 게이트 별 생각을 안 해요. 예. 예,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한수 지사가 이게 뭐 좀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행정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 전략은 잘 씁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표 계산 잘하고 예, 무난하게 이제 행정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이끌어가고 있다. 아주 발빠르게 뭐 표가 예, 될 게 뭔지 또는 표를 여론을 모으는 사람들한테 참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잘하지만 그러면 이제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뭐 엄청난 뭔가를 만들고 이런 거는 조금 약하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박한수 지사가 지금 좀 점수를 딴 게 그 우주항공청 네. 사천에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걸 해서 그것 때문에 서부 경남 인기가 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이번 여론조사도 보면은 서부 경남 쪽의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정작 자기가 시장을 했던 창원에서는 김경수 지사한테 조금 밀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경쟁자는 누굽니까? 국힘 쪽에서 박한수 지금 도지사와 맞붙으려고 준비한 사람, 윤한홍 의원 이런 사람. 예, 뭐 윤한홍 의원도 조금 예. 뭐 그런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여론조사에는 이번에 세 사람 누구 여론조사예요. 잠깐 보고 여론조사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간 것까지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경남 지역 선거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되겠다. 김태호 전 지사. 김태호 전 지사. 예, 김태호 전 지사하고 박한수 지사는 뭐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데요.
김태호 전 지사가 0.8% 높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이 누굽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했던 윤한홍 의원. 윤한홍은 많이 처지죠. 5.8%니까요. 여전히 뭐 윤석열 정권의 실체 중에 실체라고 하지만 경남에서는 알아준 사람이 그다지 많이 없다. 대중성이 별로 없죠. 대중성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만큼 재밌겠는데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경남지사 선거를 잘하려면은 예.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양산, 김해. 예. 여기는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은 예. 데죠. 여기에 이제 좋은 시장 후보들이 나와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창원이 가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100만인데요. 여기에 또 경쟁이 있는 시장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거나 거의 유사해져야 경남지사 선거가 우리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치단체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창원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이 거론됩니까? 아니면 거기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좁혀주고 아닙니다. 있나요? 지금 한 3명 정도 거론은 되고 예. 있는데요. 뭐 추가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여론도 좀 있고. 예. 최근에 이제 지역에 도는 소문인데 본인한테 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 현 노동부 장관에 대한 출마 요구가 갑자기 김명훈 노동부 예, 장관이 굉장히 창원시장으로 출마하자.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그런 바람들이 지역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송순호 예. 경남도당 위원장이 지금 전 경남도당 예. 위원장, 그다음에 뭐 이옥선 지역위원장, 또 누구죠? 뭐 이렇게 김명용 차원대 교수. 예. 뭐 제가 볼 때 현재 송순호 전 도당 위원장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들어와서 좀 인지도가 이렇게 좀 더 높아져야 한다. 좀 이렇게 좀 더 파이팅이 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남 창원시장 선거가 좀 끌어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뭐 몇 분이 보시든 어쨌든 출마하고 계신 분한테는 이런 자리에서 이름은 꼭 이렇게 호명을 해 주시는 게 더 네.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다른 기초단체 후보도 중요하지만 도지사 후보가 잘 끌고 가면 기초단체도 같이 또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이제 원팀 효과를 내는 경남에 있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스피커는 예. 지사 후보입니다. 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다음 창원시장 후보가 약간의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사 후보, 창원시장 후보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하죠. 전통적으로 그제 쪽은 민주당이 좀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제가 좀 앞서고. 그제는 뭐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예.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허성무 의원께서는 이게 산업 구조 조정 문제, 특히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국회에 들어가시자마자 아예 학습 모임도 많이 만드시고 활동을 하셨는데 주제가 좀 어렵다 이런 것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국가 대개조에 좀 이렇게 걸맞는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6대 개혁 과제를 내놨습니다. 역대 정부가 지금 개혁하자고 안 한 데가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걸 이제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초반 분위기로 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뭐 거의 쉬운 일이라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뭐 미국도 중국도 추월해서 1등하고 있어야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결코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국가가 그리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의 이제 좋은 방향이 제시되면 또 국민들의 동의가 강하게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저는 늘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그걸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규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혁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산업 부분 특히 또 신산업 부분 이런 데는 아주 유연하고 혁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투자가 일어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규제를 너무 철폐해버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게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도 분야별로 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젊은 세대들하고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연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개혁이 일부 있었는데, 이때 젊은 세대들의 반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이 주도하기보다는 국회에 좀 넘겨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보고요. 정부는 그걸 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이래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 예. 지금 요즘 이제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허성무 의원께서 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쪽의 일입니까? 저는 이제 산업 쪽이죠. 산업 쪽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산업이 끝없이 혁신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산업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트럼프 포비아가 있었던 거죠. 네. 지난 한 1년 반 정도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당선되고 나니까 뭐 엄청 우리가 그 관세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차이나 포비아예요. 중국에 대한 공포. 이 중국은 제조 2025 해가지고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한 혁신을 했고 그 혁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첨단 분야, 예를 들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뭐 어마어마하게 따라왔고 추월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인공지능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두려움이 큰 거죠. 특히 이제 전통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나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조업을 해서 이 상품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럼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 R&D를 열심히 해서 원천 기술을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방법도 있고 제로 소재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그 전후방을 혁신해서 이 전체적인 혁신을 통해서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이 제조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동안 저는 집중을 해왔죠. 해와서 지금 일정 정도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활동해 보면 실제 역량이 좀 21대 또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근데 과거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예. 네. 이제 옆에서 좀 피상적으로 본 거고 예. 지금 우리 22대 들어와서 같이 저하고 하는 동료 의원들은 집중력도 굉장히 높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적 편차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통 제조업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모든 것을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높지만 또 그런 게 아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제 지역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요람이고 원전과 방산의 메카이고 엔진의 도시 창원 성산구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전통 제조업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예. 뭐 석유 화학 정도 빼고는 싹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 이걸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역대 정부가 이렇게 이제 개혁 과제를 다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못 냈다 뭐 마지막에는 거의 다 회의적으로 이렇게 아유 또 실패다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개혁 과제 6대 분야라고 이제 딱 찍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성과를 낼 수 있다 없다 어렵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성과를 못 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선진국 대회를 반드시 끼어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노동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의 문제도 조금 선진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노동의 생산성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극악화되어 있는 이 노동의 이중구조도 극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노동의 교육이 없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서 그래서 이 이제 복잡한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필연적으로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해당사자가 하지 않죠. 정부가 역할을 하지만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솔루션 같은 게 이재명 정부는 특별하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저는 이제 만나보면요. 제가 시장할 때 노조위원장들, 그 강성 노조위원장님들이지 않습니까? 창원에 민주노총에 민주노총 내에서도 금속 같은 경우에 초강경 노선에 계신 분들인데 근데 이게 그분들 노조위원장 한노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노조위원장님인지 CEO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회사의 물량을 걱정하고 지속 가능함을 걱정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의 노동 조건도 걱정을 하죠. 네. 근데 CEO들을 만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계속 경쟁력도 가져야 되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친 거는 이제 회사를 어렵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계속 같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 조건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립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대사회적 타협, 노동의 대타협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결국은 정부가 발휘해야 되고 각 노동계의 지도자들도 냉혹한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삶이 유지되는 노동의 존중을 또 기업 측에서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슈들 보면 정년 연장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4.5일제 이슈도 예, 있고 이 4.5일제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도 문제가 없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그런 것이지 이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제조업에 한꺼번에 다 하겠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현장도 다 알고 있는 거 노동자들도 알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의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지금 타업에 와 있는 임금을 더 높여서 간다. 이랬을 때 회사가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 그리고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 지금은 촉탁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촉탁제는 굉장히 불안정한 제도죠. 그럼 이제 그거보다는 안정된 게 임금 피크제. 예, 예. 그러면 임금 피크제 정도로 타협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대타협의 결단들이 필요하다. 이번에 6대 계획과제 이제 중에서 제가 이제 보고는 야, 20대, 30대 청년들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정년도 당장 연장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져 있고, 이분들이 지금 다 이제 뭔가 좀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정책 성향이 어떻게 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역차별은 20대, 30대가 다 받고 있다는 걸 기성세대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의사표시를 좀 덜 하니까 오히려 좀 소외받고 있는 것을 어쩌면 좀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집권 여당에서. 그렇지는 않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식의 좀 해법 같은 건 없습니까? 저는 뭐 주장하는 게 있는데 예. 이제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이 많잖아요. 예. 수도권 의원들하고 이제 저희들 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지역별로, 분들하고 예. 이 인식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수도권은 언제나 젊은이들이 넘쳐나니까 통계로 보면은 문제가 많지만 눈앞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넘쳐나니 착시와 착각이 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방은 보면 심각하죠. 결국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금과 수도권의 이렇게 과밀 그리고 집값 폭등 또 젊은이들의 고통 이런 걸 들으면 균형 발전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균형 발전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첫째는 산업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미래, 뭐 컴퓨터 이런 모든 미래 산업들이 수도권에만 다 이렇게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은 그럼 서울로 다 오는 거죠. 지난 몇 년 사이에 55만 명이 수도권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55만 명이 지방에서는 빠진 거죠. 그중에서 경남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경북입니다. 네. 부산이고.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들이 잘 될 때 수도권이 이렇게 과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도권 과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수도권 집값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럼 젊은이들은 어떤 기회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다 해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반도체를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더 수도권 집중을 풀 수 있는 이제 막아야죠. 일종의 규제책이 필요하고 그러나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는 완벽하게 좀 해소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서울대 9개 만들기 뭐 10개 예. 만들기 이런 거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이상으로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또 특정 분야에서 서울대학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거점 대학을 발전시킬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예산 편성도 좀 그렇게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수준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갖거든요. 4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아주 긴데 이걸 제대로 이제 집권 여당과 지금 정부가 손을 맞잡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권당이 그렇게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잘 세워서 가면은 여당이 뒷받침이 되고 지금 정책적으로는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소통이 잘 되면서 예. 같이 잘하고 있죠. 국정과제를 입법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대통령 지지율 어떻습니까? 지금 60% 전후 등락을 하고 오히려 50%째 좀 머무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비해서 평가 제대로 못 받는다. 좀 억울하다.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실제로 현장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뭐 억울하고 섭섭해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이 대통령 뜻대로 다 될 수는 없는 거죠. 뭐 국회에서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은 이슈를 빨아간다 이렇게 해서 비판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상대방의 강한 공격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잘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업적을 좀 가리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는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또 일부 의원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완벽하게 통제되면 민주전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하면은 이게 축적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평가가 잘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제가 볼 때 한 10% 정도 낮게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죠. 예, 저는 예. 그렇게 느낍니다. 예, 예. 이 정도 잘하면은 지금보다 한 10% 정도 잘 나와야 돼요. 예, 예. 역대 뭐 김대중, 김영삼, 뭐 노태우 모든 정권을 봤을 때 예. 노무현, 문재인까지 다 이래 봤을 때 대통령이 이 정도로 잘하면은 지금 70이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60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 정도 디스카운트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잘하면은 언젠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60% 중반대를 유지하면은 이건 대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지금 이제 막바지에 하고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들께 제가 광고 말씀드리면 지금 허성무 TV를 보니까요. 허성무 TV 스픽서처럼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 구독자가 29,800명인데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3만 명 이렇게 좀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200명인데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2,000명 정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어찌됐든 허성무 TV 경남 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 또 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허성무 TV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이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디스카운트 돼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축적의 힘이라는 이런 표현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적되는 과정으로 보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 민심을 좀 이렇게 이제 좀 반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뭔가 정책 이슈가 있습니까? 경제 이슈, 서울 집값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금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제 대내적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잘 가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잘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국정이라는 게 워낙 복잡다단하고 우리가 또 해외 또 이슈에 영향도 많이 받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나 뭐 이 정도로 외교 안보를 관리하고 경제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 70%가 넘어가야 된다. 네. 그게 정상이다. 역대 정권을 보면은 네. 그렇게 보는데 지금 10% 디스카운트 돼 있다 하는 건 저는 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죠. 어쨌든 집값을 떠받쳐야 되는 사람들이고 집값의 폭등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떤 좋은 대책을 내세워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부 실수요자 중에서 약간 이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집값 문제 때문에 지금 여론이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정책을 잘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집값 정책이 맞죠. 이렇게 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방치해서 집값이 폭등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 때처럼 집값을 더 받치기 위해서 계속 은행에서 돈 빌려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냐 말이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이렇게 그 영향으로 지금도 폭등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뭘 특별히 잘못해서 집값이 폭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해 주시면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집값을 잡는 정책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참 어렵고 어려운 문제다. 그게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전체를 이렇게 압도할 만한 이슈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뭐 서울 정도에서 서울 정도에서는 이제 서울에서는 그런 영향을 것이고. 좀 미칠 수 있겠죠. 그 또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라고 말해도 되죠. 말씀하십시오. 예. 예, 뭐 현 서울시장 같은 분들 예, 예.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종묘 앞에다가 145m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예. 그런 발상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이 끝없이 선동하고 집값을 올리는 거죠.
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는 저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슈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다. 국힘이 저렇게 이제 극우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에는 민주당 쪽에서 보면 좀 유리하게 작동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표의 결집을 시켜서 보수가 강한 강세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예. 대선 같으면은 강한 결집이 되겠죠. 네. 총선도 어느 정도 먹히겠죠. 근데 지방선거는 그렇게 세게 먹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도 국민들이 판단해서 표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지방선거 때는 이제 특히 도지사 그리고 큰 도시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까함이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예. 이 사람이 뭐 교육의 배경이라든지 그동안 살아온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까함이 되느냐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극단적 평가 사이에서 상당히 중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까함이 되느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차단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진영 간의 결집도가 지방선거 때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해볼만 한 선거 상황이다. 영남에서도 선전을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후보만 잘 내면. 후보만 잘 내면.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후보 잘 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계속 잘해주고 요렇게만 가면. 후보 잘 낸다.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수혈 구조가 정치적 뭐 자원의 수혈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총량면에서 적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특히 경남도당위원장 맡으시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출마하면 당선되는 지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어떻게 이제 좀 발굴해서 이게 뭔가 좀 분위기를 야 이번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 많이 나와서 해볼만 하다라는 분위기를 이렇게 붐업을 시키는 것도 도당위원장 역할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맞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나름 이렇게 좀 배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예.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당에서 전통적으로 열심히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도에 있거나 관료를 하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중도나 관료에 있다가 나오는 분들은 어떨 때 나오는 거면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을 때 그때 오는 거죠. 예. 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절대 안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내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키워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길게 보고 기초 전 지역의 어려운 데까지도 기초연 후보를 다 내고 다 낸다. 예, 해볼 만한 데는 기초연을 복수로 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강영원을 출마를 내야 되죠. 시켜야 하고, 예. 강영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그 위에 군수 후보나 시장 후보, 도지사 후보가 선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다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역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수 현 지방시대 위원장 같은 인지도가 높고 어제 여론조사처럼 당선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이런 분들이 네, 예. 더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억석은 가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 오늘 들으면서 야 경남에서 내년에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라고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일 수 있습니다. 전남도 멀고 경남도 멀고 제주도는 물론 더 멀죠.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산업정책 쪽으로 전문성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허성모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너무 서울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지방이 있어서 서울도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허성모 TV의 구독자 지금 3만 명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만 명 꼭 좀 넘겨주시라고 한 번 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허성모의 정치를 훨씬 더 국민주권 정부에 맞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청정 지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는데요. 야, 남도식 김장김치 10kg에 64,000원에 파는데요. 1kg 15,000원, 그리고 10kg 64,000원이고 20kg 122,200원인데 신청해서 드셔본 분들 와 정말 맛있다. 저도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정 가격으로 이렇게 한정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펙스몰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어 선전 좀 하겠습니다. 활대방어 100% 자연산이죠. 자, 400g을 28,900원에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와, 이것도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추워지면 생각나는 겨울 제철 활대방어회 구매해 주시고요. 당일 도축 당일 배송을 하고 있는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도 생고기인데 와 정말로 맛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200g 소스까지 포함해서 29,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스픽스 몰에 오셔서 필요한 제품 구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허승무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회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